왔는데 공유해서 잘 안 됐네요. 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듀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번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제 듀레이션과 관련해서 듀레이션의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렇죠. 2절에 이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듀레이션이 이용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금융기관의 그 관리 기법으로 ALM이 있는데 이제 종합적인 관리 기법으로, 그런데 이 ALM에서 이제 그 듀레이션이 이용이 되고 또 그 AL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그동안 측정해왔던 베타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제 value at risk라고 해서 금액으로 측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강의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기 듀레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뭐냐는 것에서는 일단은 그 여기에서 보듯이 어디세요? 채권 현금 흐름의 가중평균 만기다. 일단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맥컬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안해낸 개념인데, 그거는 이제 이런 가중평균 만기를 왜 구했냐?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그 듀레이션을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각 기간을 그 기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각 기간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해서 산출한 가중평균 기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글은 한글인데, 그러니까 각 시점을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해서 산출한 가중평균 기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요 밑에가 그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예요. 그렇죠? CT를 T 이꼴 1부터 N까지 가져오는데 요 1 플러스 R에 T승으로 할인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채권의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리고 그 중에 그 윗부분은 서메이션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건 서메이션이 붙어 있고, 서메이션이 붙어 있으면 이제 전체 합이고, 여기는 안 붙어 있으니까 T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 CT를 1 플러스 R의 T승으로 현재 가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특정 T 시점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를 가중치로 해서 요 각 T를 곱해서 그 다음에 T를 1부터 N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산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T 이꼴 1부터 N까지 해서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그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1이다. 그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게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분모하고 요 가중치의 분자하고 분모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이 되면은 그냥 T가 1부터 N까지니까 그냥 그 T가 되는 거죠. 1부터 이제 N까지 하니까 N이 되는 거죠. N. 그거 뭡니까? 만기. 그래서 얼핏 보면은 위식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보다는 요 밑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D는 듀레이션은 1 곱하기 PV. 이거는 채권 현재 가치, 채권의 현재 가치예요. 그러니까 PV의 PVC1, C1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PV, PVC2, C2의 현재 가치가 전체 현재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n까지 이렇게 해서 그 평균을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요 안에 게 요 그 가중치가 다 합치면 1이죠. 다 합치면 1이에요. 그러니까 1, 2, n까지를 그 가중치별로 곱해서 다 더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할인율, 와크 뭐 이런 거 구하는 것처럼, 또는 가중평균 수익성 지수, 또 이런 것처럼 가중평균을 해서 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채권 만기와 듀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채권과 관련된 가장 단순한 그 기간이 이제 만기잖아요, 만기. 그래서 채권 수명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만기를 이용하지만, 요거는 최종 현금 흐름 시점만 나타낸 거다. 그래서 듀레이션은 만기 이전의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서 그 산출한 기간인데, 그 기간을 일단은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 채권별로.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알잖아요. 그래서 할인채, 이표채, 영구채 이렇게 있는데, 할인채는 대표적인 게 이제 금융채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이제 그 할인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할인채는 특징이 뭐예요? 만기에 원금만 지급되고 이자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앞에 그 식을 가봐요. 이 식에 가보면은 이자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0, 여기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 0, 다 0이 되고, 맨 마지막에 원금만 지급되니까 분자나 분모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D는 n이 되는 거죠. n. 그래서 할인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곧 듀레이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표채예요. 이자부채권.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는 아이고, 할인채가 아니라 금융채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할인채의 경우는, 이표채의 경우에는 회사채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회사채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에는 그 듀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아까 그 식을 다시 가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듯이 채권 가격은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얼마씩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원금이 지급되고, PV는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0.1, 뭐 0.2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게 1이 안 되잖아요, 1이. 그러면은 결국 1, 요게 1이어야 n인데 여기에 1, 2가 있고 요건 1이 아니니까 요 n이 그 0.8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n보다 작은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때는 이표체의 경우에는 그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듀레이션이 만기와 같지만 여기서는 듀레이션이 만기보다 짧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채가 있습니다. 영구채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 많이 회사들이 그 회사 영구채를 발행한 이유는 그 주식의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은 그 이자율을 지급하면서 자본적 성격으로
그 원금 상환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기를 얻고 발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자만 일정한 금액으로 무한히 지급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영구채는.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무한하단 말이에요. 채권이 만기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듀레이션이 무한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듯이 영구채의 현재 가치는 요 시기에다가 요게 듀레이션을 산출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듀레이션을 산출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가 채권 가격인데 영구채의 채권 가격은 R분의 C잖아요. R분의 C. 그러면은 여기다가 R분의 C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뭐 대분수를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요 C는 서로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RT 승분의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R을 끄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 바꿔보면은 맨 마지막에 R분의 1 플러스 R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뭐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R은 시장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다. 그러면은 0.1분의 1.1 해서 시장금리가 10%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시장금리가 10%다 그러면 0.1분의 1 플러스 0.1이 되니까 0.1이 되니까 이게 1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무한한 채권이라고 해도 듀레이션은 이렇게 유한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씩은 뭐 이거 외우기 싫다 이런 사람 뭐 이렇게 도출해 가지고 매번 쓰면 되겠고. 자, 예제 18-1을 보면은 액면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은 7%고 액면 가액이 1,000원인 채권이 있어요. 근데 3년 만기랍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 이자율이 6%인데 듀레이션을 구하래요. 그럼 듀레이션은 3년보다 작겠죠. 왜냐면은 액면 이자율이 있잖아요. 여기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현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듀레이션이 3년보다는 짧을 거예요. 만기보다는. 그럴 때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채권 가격을 구해요. 전체 채권 가격을. 그러면은 이 채권이 처음에 그 70원, 이자를 70원, 1,000원에 7%니까 70원을 주고 둘째 해도 70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도 70원을 주는데 이때는 원금까지 오니까 1,070원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죠. 그래요. 그랬을 때 요거를 현재 가치로 다 구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0, 70, 1,070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것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하라 이게 현재 가치를. 그러면은 요 현재 가치가 66.4가 되고 여기 62.3이 되고 여기가 898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하면은 1023, 1026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1026.73. 이게 채권 가격이죠.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요거를 요 66은 전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서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냐? 바로 요만큼 차지한다 이거예요. 요만큼. 요게 바로 그 가중치잖아요. 첫 1기간의 가중치. 이 기간의 가중치는 전체 현금 흐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62.3. 그 다음에 3년은 898.898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가중치. 이래서 곱해가지고 2.8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하면은 듀레이션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가 바로 듀레이션이 될 겁니다. 2.81.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듀레이션 산출하는 식을 보니까 그 듀레이션 결정 요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알고 그 결정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채권 만기는 길수록 그 듀레이션이 길어지죠.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3년짜리 할인채는 그 듀레이션이 3년이고 5년짜리 할인채는 듀레이션이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만기와 양의 관계에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이자율,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그 얼마큼씩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랬을 때 액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면 이자율 아까 여기서 7%라고 했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 뭐 20%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씩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 이제 200씩 들어오는 거겠죠. 그럼 200, 요 200, 200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70이 늘어나기를 130씩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가치로 볼 때는 여기 늘어난 게 더 큰 거죠. 그렇죠? 똑같이 130씩 늘어났다고 해도 이쪽 130의 현재 가치는 원 피리어드 할인하지만 요 두 번째 해에 130 늘어난 거는 이 기간을 할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이게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의 가중치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곧 이 평균에서 여기서 1의 가중치가 더 커진다는 것은 요 평균이 점점 더 1의 값이 더 비중이 커진다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아까 그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시장 이자율이면 이제 요게 6%였던 게 예를 들어 10%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4%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4%가 늘어날 때 여기 4% 늘어나는 게 더 커요. 여기 그 분모에 여기 4% 늘어나는 게 더 커요. 3기간에서의 4% 늘어나는 게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3승을 하니까. 그러니까 3승한 것으로 나눠주면은 결국 3에서 적용될 가중치가 어떻게 된다는 게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똑같이 4%씩 늘어났다고 해도 시장 금리가 이것에는 이 3년 후에 그 현재 가치는 더 빨리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덜 빨리 작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는 이쪽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듀레이션이 짧아진다는 거고, 이번에는 이것이 더 빨리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적으로 더 비중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작아지는 게 됩니다. 시장 이자율과는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도 마이너스 관계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서 다루는 것은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를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거부터 살펴볼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자율 변화가 채권 투자자의 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볼 거예요. 이자율의 그 변화가 채권 투자자의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채권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채권이죠, 채권.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의 요 제목은 2절의 제목은 금리 변화가 현재 채권 가격에 어떤 변화를 줄까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그 듀레이션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런데 요 채권 투자자의 부가 채권 가격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현재의 부예요. 그런데 만기가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얘 어디 갔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기예요. 여기 1년, 뭐 2년, 뭐 3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쭉 갖고 가다가 요 사람의 재산이 이제 요 지금은 채권만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쪽으로 쭉 만기가 되면서 가면서 중간중간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받고 맨 나중에는 원금까지 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미래 시점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년 지난 다음에 그 한번 채권 투자자의 부가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채권의 현재 시점에서의 부예요. 그러니까 웰스 T 시점 0 시점에서의 웰스는 채권 현재의 채권 가격 그거 하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걸로 이렇게 기간이 가면서 2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2년 동안 받은 여기 1년, 2년 동안 받은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든 아직 채권이 만기가 안 됐으니까 채권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채권의 가격이 현금과 채권 가격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미래에 들어올 요 이자와 미래의 원금의 현재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BT가 되는 거예요. BT, 채권 가격 BT. 그러니까 T 시점에서 채권 투자자의 부는 미래의 그 시점에서 본 채권 가격, 2년 후 지난 다음에 채권 가격과 2년 동안 받은 이자, 수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뭐 돈을 70원 받았고 여기서 또 70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70원 받은 그냥 현금이겠지만 여기서 받은 70원은 이쪽으로 오려면은 미래 가치로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본 요 이자의 그 미래 가치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10%였는데 10%였는데 내가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20%가 됐다. 그러면은 이 돈을 다시 예치해 가지고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본 그 전에 받은 이자의 여기서의 화폐의 시간 가치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은 이자 수익은 플러스 효과를 가져요. 그런데 그 포인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들어올 이자의 현재 가치, 여기서 들어올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가 채권 가격인데 그 채권 가격은 이 금리가 10%에서 20%로 상승을 하면은 분수값이니까 작아질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은 역관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듯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 이자율의 변화가 채권 가격과 이자 수익에 서로 상반된 효과를 주는구나. 그래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BT는 내려가지만 RT가 올라가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은 BT는 올라가고 RT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T 시점에서 이때 받은 이자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받을 현금 흐름의 가치 앞으로 받을 현금 흐름의 가치는 채권 가격이고 요거는 그동안 받은 이자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구한.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금리 변화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효과를 갖는데 듀레이션 시점에서 여기가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듀레이션 이게 만약에 듀레이션 시점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됐습니다. 듀레이션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 상반된 그 효과 금액이 똑같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시점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변해도
이 두 개로 구성된 웰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듀레이션의 임뮤나이제이션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게 면역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옛날이니까 그 맥컬리가 이제 뭐 이게 1939년인가 뭐 이때에 도입된 개념인데 이때는 해치라는 말을 안 썼나 봐요. 그러니까 해치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왔겠죠. 뭐. 그래서 이때는 면역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해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부는 금리 변동으로부터 해치가 된다는 거예요. 듀레이션 시점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는. 그래서 그걸 한번 18-2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자. 아까 얘기했던 1,000원짜리 액면 금액에 7%씩의 그 액면 이자를 주는 채권이 있는데 이것의 듀레이션이 아까 2.81년인가 그랬잖아요. 2.81년. 그때의 채권 투자자의 부가 금리 변동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6%에서 7%로 상승했다면은 이 사람이 2.81년이면 이자를 몇 번 받았겠어요? 두 번 받았겠죠. 그래서 요 70과 70의 2.81에서의 가치를 계산하면 151이 됩니다. 이게 6%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변동으로부터 해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6%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와 7%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로 계산해 보면 151원이 되고 여기에 채권 투자자의 부는 앞으로 지금 2081년이면은 받을 돈이 만기에 가서 원금과 이자 3년째의 이자 1,070원 합친 1,070원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현재 가치를 구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1승도 안 되겠죠. 그 2081년이니까 0.19년을 할인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1,058원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209원이란 말이에요. 언제? 금리가 6%일 때. 그런데 금리가 6%에서 7%로 상승을 했다며요. 그러면은 7%에서의 부를 똑같이 구해봐요. 그러면은 70과 70의 2.81년에서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은 금리가 이제 7%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53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졌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렇지만 채권 가격은 1,058원이던 게 1,056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합은 1,209원으로 앞에 그 6%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금리 변동으로부터 2.81년 듀레이션 시점에서의 채권 투자자의 부는 해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면역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의 변화. 아까 그 현재 채권 투자자의 부는 채권 가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W0는 곧 B0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금리 변화에 따른 요 채권 가격의 변화를 측정을 하면은 곧 현재 시점에서의 그 채권 투자자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자. 그 금리 변화가 금리 변화가 채권 가격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해봐요. 그러면은 원래 이 채권 가격이라는 것이 뭐의 함수입니까? 금리의 함수죠. 금리의 함수. 그러니까 그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를 측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한 거예요. 이 채권 가격식은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식을 그 미분을 한 게 요 식입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분수함수 미분이니까 요 앞에 거를 요쪽을 갖고 오고 마이너스 t 그리고 ct의 1 플러스 r에 여기서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DB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DB에 대해서. DB만 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변을 B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채권 가격의 변화율,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알려면은 B분의 뭐 델타 B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양변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쪽은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B를 나눴으니까. 이래놓고 딱 보니까 요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요게 바로 그 듀레이션 산출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D로 쓰자 이거예요. 요 안에 괄호 안에 거를 이제 D로 쓰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게 이렇게 온 거예요. D.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광고가 자꾸 떠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그 D로 B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D가 됐어요. 그래서 요 시기 18-3 요 시기 바로 듀레이션과 채권 가격의 변화, 금리 변화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8-3 시기 제일 중요한 시기죠. 자, 그래서 원래 채권 가격분의 채권 가격 변화분은 그러니까 채권 가격 변화율은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의 시장금리분의 DR은 금리 변화분이에요. 델타 R. 그리고 거기에 듀레이션을 곱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은 이 식을 쓰면 되지만 만약에 나는 채권 가격의 변화액을 알고 싶다. 변화 금액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B를 이쪽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8-4식. 그러니까 그 18-3식에서 이게 나온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어느 식이든지 하나만이라도 잘 넣어서 쓰면 되겠어요. 요 정도도 여기서 쓸 수 있죠. 여러분들 뭐 그 총기에 있으니까 메모리가 넉넉하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써요. 만약에 나 외우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미분해가지고 쭉 도출을 해요. 도출해서 써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어느 거를 요 부분 요 1 플러스 R분의 D 요게 1 플러스 R분의 D 아닙니까? 요거를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수정 듀레이션. 그래서 D 프라임으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8-3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왼쪽은 그대로고 요거 마이너스 dr 곱하기 d 프라임. 그러니까 그 이 중에 이 식이든 18-3식이든지 18-4식이든지 아무거나 하나 알아두면은 그 요렇게 변형을 해가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율 탄력성과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건 그거죠. 그 우리가 왜 경제학에서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P분의 델타 P는 P분의 델타 P 나누기 수요의 탄력성 그럼 D 델타 Q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똑같이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탄력성, 채권 가격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 그것은 바로 1의 델타 R 분의 R분의 델타 R 분의 채권 가격 분의 델타 B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요거는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거
그 요거 그 18-3식에서 그러니까 밑에 요것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그 탄력성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 금리가 변한다고 할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일단 이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DR이 여기 그것도 잘 안 보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그 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DR이 플러스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일 거고 1 플러스 밑에 또 플러스일 거고 D도 음의 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영의 값이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것도 양의 값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고 금리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DR이 음수가 될 테니까 음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D가 크면은 클수록 길면 길수록 그 가격 변화분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듀레이션이 길면은 가격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를 이 식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왜 당연하냐면 옛날에 그 우리가 채권 공부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여기다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채권이 이렇게 이게 5년짜리고 이렇게 3년짜리 이런 그림 기억나요? 여기가 채권 가격이고 여기가 시장금리다. 이럴 때 5년짜리가 더 가파르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유동성 프리미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가파르게 나타나는 위험 때문에. 그럴 때 요 5년이 만기고 3년이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하고 듀레이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양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년짜리의 채권 듀레이션이 3년짜리 채권 듀레이션보다 길 거고 그 얘기는 곧 채권의 듀레이션이 길수록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3 예제를 봅시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채권이었어요? 1,000원짜리 채권인데 액면 이자율이 7%고 시장 이자율이 6%다. 만기가 3년이다. 이런 채권이었죠. 그랬을 때 시장 이자율이 6%에서 1% 상승했을 때 7%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은 채권 가격의 변화는 얼마가 될까?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요 액면 이자율이 7%인 이 채권이 만기가 3년인데 그랬을 때 6% 시장 금리에서 채권 가격이 얼마냐고 하냐면은 1,026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게 채권 가격의 변화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R이니까 6%에서 7%로 상승했으면은 여기서 6%에서 7%로 상승했으면 델타 R이 1%가 될 거고 요게 듀레이션이 2.81년이었고 아까 1026.73원이라고 그랬죠. 그 채권 가격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1026.73원이었던 것이 그 금리가 1% 상승하려면은 27.2만큼 하락을 한다라는 거를 이 듀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 듀레이션을 산출해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을 산출해봐라. 그거는 뭐 위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을 산출해라. 그것도 요 18-6식에다가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 채권이 연 2회 이자 지급하는 거라면 수령 듀레이션은 어떻게 구하냐? 수령 듀레이션은 그때는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를 그 횟수로 나눠서 D 프라임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73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채권 가격이 아까 분명히
1026.73이었는데 이게 그 액면금리 7%가 시장금리와 시장금리보다 액면금리가 클 때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은 할증 거래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6%였던 게 7%로 된다는 거예요. 7%. 그러면은 둘 다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이 채권이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액면 금액이 돼야 되겠죠. 1,000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아까 1026.73인데 얼마가 빠진다고 그랬냐면 27점 그 듀레이션으로 측정했을 때 얼마 빠진다고 했어요? 27.22만큼 하락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7.22만큼 하락해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1, 5, 9, 9, 9, 999.51원이 된다는 거네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똑같으면은 액면 금액으로 그 액면 거래가 돼야지 왜 이렇게 되냐? 그게 바로 볼록성 때문이에요. 채권 가격의 볼록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리가 여기 이 그림 18-3을 봅시다. 여기서 어, 손가락에 등장을 해줘야겠어요. 여기서 금리가 요 상태에 지금 근데 채권 가격이 여기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여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듀레이션으로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서 접선을 그어가지고 요 부분을 측정한 거예요. D. 그러니까 요 부분을 측정한 것과 요 부분은 아직 측정이 안 된 거죠. 왜 요 부분이 측정이 안 되냐? 바로 그 이게 분수함수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돼서 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다 설명을 못 해요. 요만큼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 더 적어졌네요. 그렇죠. 더 적어지죠. 금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아까는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이기가 쉬웠지만 요거를 금리가 예전처럼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일로 가면은 채권 가격은 실제로는 여기인데 그런데 여기로 측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 1,000원이 아니고 999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는 그러면은 볼록성은 플러스 값이 되겠대.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값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던 거를 다시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더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려줘야 되고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는 그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것이 그 요거밖에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요만큼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볼록성을 그 측정을 하는데 볼록성이 큰 채권의 경우 요 그림 이제 18-4를 보면은 볼록성이 큰 채권의 경우에는 그 듀레이션으로 측정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네요. 그렇죠? 요 부분은 볼록성이 작은 채권은 요 부분인데 볼록성이 큰 채권은 더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금리 변화가 그렇게 여기서처럼 크게 눈에 띌 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금리가 뭐 그 3%였던 게 갑자기 5%가 되거나 뭐 6%였던 게 7%가 되거나 이거는 예제로 그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뭐 몇 bp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bp 올랐다. 5bp가 얼마입니까? 0.05%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10bp 올랐다. 또 0.01%고 이런 식으로 0.1%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좀이 볼록성이 생겨가지고 오차가 생기는 것을 좀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변화된 금리에서의 채권 가격은 원래 채권 가격에다가 요 부분을 더하고 또 요 부분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테일러 학정식을 통해서 구하는데 3차 이상이니까는 할 필요도 없다. 2차 항만 해도 충분히 그 훌륭한 근사값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수학 책에서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아까 그림에서 얘기하는 요 C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C. 그래서 이때의 볼록성을 요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 이거예요. 요 부분으로. 그랬을 때에 그 볼록성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선형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채권 투자 전략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 예제는 간단하게 볼록성에 의한 가격 변동분을 산출해라 이러면은 그 볼록성 그 측정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요 값이 이건 두 번 미분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B 채권 가격으로 나누면 4.89가 돼요. 볼록성이 여기 4.89인데 요 4.89에다가는 원래 채권 가격 곱하기 그 금리 변화분의 제곱을 곱합니다. 제곱을. 그래서 보면 이제 0.5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27.2는 듀레이션에 의한 그 채권 가격 변화분인데 볼록성에 의한 부분은 0.5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합치면은 26.72가 되는데 아까 1026.7 얼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6.7 빠지는 걸로 하면은 딱 1,000원이 되지 않냐. 그래서 거의 1,000원이 되잖아요. 아주 뭐 그 미세한 차이로. 그래서 그 볼록성까지 측정을 하면은 그 훌륭한 근사값이 된다는 얘기고, 그걸로도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가 있냐? 여기 뭐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있대요. 거의 1,000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시해도 좋을 부분이다. 그런데 볼록성까지 하면은 뭐 그 거의 다 측정이 된 거고 채권 가격 변화분이. 그런데 볼록성 금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해도 듀레이션만 가지고도 저렇게 그 채권 가격의 변화분을 근사값으로 훌륭히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투자 전략, 그 듀레이션을 이용한 채권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은 이제 면역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 전략은 그 투자 시점에서 목표로 한 미래 수익이 투자 기간 동안의 이자율 변동과 상관없이 달성되도록 채권 보유 기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은 내가 그 내가 그 금리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화가 내 부의 변화가 없도록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2년 아까 그 듀레이션을 2.8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81년이 되도록 그 투자할 채권의 그 듀레이션이 2.81년이 되도록 만들어요. 2.81을 하지 맙시다. 그냥 2년이라고 합시다. 내가 2년 후에 그 결혼을 할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뭐 그 1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1억을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2년 후에 1억이 되도록 그 채권을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듀레이션이 2년이 되는 채권을 샀어요. 그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근데 2년짜리 채권이 없더라. 그러면 듀레이션이 2년짜리 채권에 없고 뭐 5년짜리하고 그 1년짜리가 있더라. 그러면 5년짜리에 몇 퍼센트, 1년짜리에 몇 퍼센트 해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그 요 식이 바로 그거예요. 18 8식이 바로 그겁니다. 18-8 식이 바로 여기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되
각 그 채권의 듀레이션의 가중평균 합이 그 2년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2년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1년이 지난 후에는 그 듀레이션이 이제 1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여기 얘는 3년으로 했네요. 뭐 그 3년으로 예제에 있는 대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3년의 채권을 보유했다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3년이 듀레이션을 그 보유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은 듀레이션은 이제 2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듀레이션을 다시 2년이 되도록 그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18-5 예제를 보아서 이제 듀레이션 전략을 한번 봅시다. 현재 시장에는 이 표체가 만기 3년, 액면금액 1,000원, 액면지대율 7%, 이거 아까 그 채권이에요. 그 채권이 있고 영구채 이렇게 두 가지만 있대요. 그럴 때 목표 보유 기간을 5년으로 면익 전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아까 거는 2081년이라고 했죠. 그리고 영구채 듀레이션은 시장 금리가 6%라면 그 영구채 듀레이션은 17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2008년과 17년의 가중 평균이 2008에 W만큼 투자하고 여기에 1-W만큼 투자해가지고 얼마가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여기서처럼 요 식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표체에 86% 투자하고 14%를 영구채에 투자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듀레이션 5년 시점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목표 보유 기간이 이제 4년이 됐으니까 이제 목표 보유 기간이 4년이 되도록 듀레이션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표체 만기는 만기가 2년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1년이 경과됐으면은. 그러면은 2년짜리 채권에 만기가 2년 남은 채권의 듀레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70의 현금 흐름이 한 번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70의 현재 가치, 1070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전체 현재 가치 그러니까 1년 지난 후에 그 채권의 가격이죠. 이게 10182. 거기서 각 시점에 현금 흐름 현재 가치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 줄여가지고 구하면은 듀레이션이 1.94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년과 영구채 듀레이션은 그 시장금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17년일 테니까 그래가지고 4년이 되도록 만들면은 이렇게 W가 이제 87%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체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영구채 비율을 줄여가지고 그 듀레이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산과 부채의 대응 전략이 되는데 단순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라는 자산. 그러면은 채무를 똑같이 부담을 하면서 듀레이션이 똑같게 현금 흐름이 똑같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단순 대응이라고 해요. 현금 흐름이 똑같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요런 채권이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요 채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쪽에 이자 주고 이쪽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이쪽에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지션이 제로가 되잖아요. 완전 해치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현금 흐름을 똑같게 맞출 수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그 채권을 찾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듀레이션을 같은 걸로 그 대응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듀레이션의 그 전략이 그 A의 이게 이제 A는 자산이야. 자산의 가격 변화분은 아까 듀레이션식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부채의 가격 변화분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자산과 부채의 그 가격 변화분, 가치 변화분이 둘 다 똑같게 되어야 그 해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지를 하려면은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요거는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요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 시기 달성이 되도록 그 듀레이션을 정하면은 결정을 하면은 그 해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듀레이션 매칭이라고 그래요. 듀레이션 매칭.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 은행 재무제표를 보면은 여기에 자산이 550이고 부채가 440, 자본이 110이에요. 근데 재무담당 이사가 금리 변화로부터 은행의 자기 자본 가치를 해지하고자 보통 금융기관론에 가서 보면은 은행의 가치는 그 자기 자본 가치를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기업 가치는 V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행의 가치, 은행 가치를 관리한다. 뭐 이럴 때는 다 자기 자본 가치예요. 왜냐면 이제 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서 그 지급이자가 그 영업 비용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 금융기관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혹시 이 전체의 가치를 그 생각할까봐 자기자본 가치라는 말을 명시했어요. 그랬을 때 둘 다 그 자산과 요 550 자산과 부채 440의 그 듀레이션을 2.5년이 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금리 변화가 1% 상승했을 때 해치 전략이 먹혔냐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산 가치 변화는 12억 5천의 감소를 가져오고 부채 가치의 변화는 그 듀레이션식으로 측정하면 10억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2억 5천 더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해지가 됐지만 완전 해지는 안 됐다. 완전 해지를 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18-90처럼 이렇게 자산 사이즈, 부채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듀레이션을 설정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부채의 듀레이션을 변경할 수 없다고 여기서 이제 부채 듀레이션, 요것의 듀레이션은 변동이 없다. 그러면은 자산의 듀레이션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자산 듀레이션은 2년이 되도록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외에 이거는 이제 그 ALM에서 중요한 그 원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예제 18-6은 단순한 예제지만 그래도 이 앞의 식과 관련해 가지고 잘 이해를 해두도록 해야 돼요. 채권 수합은 그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그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그 듀레이션에 대한 강의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ALM, 그 듀레이션 개념을 이용한 ALM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